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우주산업이 결국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1.5톤급 위성을 탑재한 한국의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멋지게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2차 발사 당시 발사 성공 여부가 주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첫 실전 발사였습니다. 이러한 3차 연속 발사 성공은 미국, 러시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진기록으로 한국 우주산업의 발사체 제작과 발사 운용 능력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루어진 전세계 로켓 발사의 시도 성공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죠. 누리호가 위성 8기를 사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분 58초. 이 짧은 시간을 위해 우리 한국 기술진들은 수십 년을 노력해왔고 결국 세계 7번째 성공이라는 대기록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예산은 미국의 1%에 불과한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는 지난 1, 2차와 달리 손님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부탑재 위성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셋, 저스텍의 JSC, 루미르의 T1, 카이로스페이스의 K사트-3U 등 탑재된 위성도 모두 한국 기업이 개발해내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위성 제어 부품 반작용 휠과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과 미 국무부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R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정태선 단장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위성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으며 ITAR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죠.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들은 지구 관측이 주 임무이지만 유사시 정찰 위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은 일제히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 연구진들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일일이 논문을 뒤져가며 기술을 구현해 나갔습니다. 누리호의 국산화율은 94%에 달하는데 엔진, 연소기, 터빈배기, 발사대 등 핵심 장비들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37만 개에 달하는 로켓 부품 가운데 기성품인 센서 등과 일부 소형 부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품을 국내 기술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산 발사체 개발을 우리 힘으로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오지성 핵심 기술팀 선임은 누리호가 발사하기 전마다 발사체가 폭발하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발사체가 폭발하는 꿈까지 꿨을까 싶습니다. 또한 탑재된 위성의 레이더도 2년여 노력 끝에 개발해내었지만 국내에서는 검증할 곳조차 없었는데요. 결국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자동차와 경비행기에서 실증하였습니다.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가 기적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덕에 우리 민간 군수 산업에 쓰는 부품을 활용할 수 있어 국산화와 함께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는데요. 누리호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아리랑 6호와 비교해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지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장은 해외에서 위성을 발사하면 카이스트에서 위성을 보낼 때부터 고민할 게 너무 많다며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의미는 그동안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고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누리호 엔진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이 아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물론 그 취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식인 것은 알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가져가 악의적인 폄하를 하고 있어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이 나로호 때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은 엔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MTCR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MTCR은 국가 간 로켓 시스템의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로 고체 엔진은 물론 액체 엔진 기술도 포함되는데요. 누리호 엔진은 2007년 30톤급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부터 시작해온 순수 국산 기술이며 나로호와 누리호 엔진의 구조는 엄연히 다른 구조입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은 발사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가 따로 나오는 가스 발생 사이클 엔진이지만 러시아가 나로호에 사용한 엔진은 해외 수출용인 RD-151 엔진으로 가스를 재활용하는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입니다. 이러한 다단연소 사이클은 예연소기를 사용하지만 가스 발생 사이클은 가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등 둘의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또한 다단연소 사이클은 효율성이 더 좋은 엔진인데요. 만약 누리호가 기술이 이전된 엔진이라면 굳이 가스 발생 사이클 엔진으로 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나로호 당시 지상검증용 발사체에 장착된 모형 RD-151 엔진이 알고 보니 모형이 아닌 실제 엔진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본래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당시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제작비를 아끼려고 이미 생산된 실제 엔진을 모형 딱지만 붙이고 달았을 것이라고 향후연 측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한국 간 계약 내용 중에 이 모형 엔진을 두고 가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엔진을 두고 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에 참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 기술설이 나온 것이죠.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이후 러시아 엔진 제작사인 후르니체프사의 사장 블라디미르 레스테로프가 이 일로 해임되었다는 거. 한편 이번 누리호 발사체는 단순히 세 번째 성공이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국가주도였던 사업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게 되는 첫 순간을 알렸던 것이죠. 지금 세계 각국은 우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산업과 맞먹는 3,850억 달러, 약 4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년 후인 2040년에는 무려 2조 7천억 달러, 약 3,360조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은 민간 기업이 개발과 탐사를 주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강대국이 자존심을 걸고 나섰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누리호 모델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사에 참여하며 체계 종합을 맡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기업 등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이번 발사로 증명되었는데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1단 75톤급 액체 엔진 4기, 2단 75톤급 1기, 3단 7톤급 1기까지 총 6개의 엔진을 자체 개발하여 탑재시켰고 엔진 부품인 터보펌프, 밸브류 제작과 함께 엔진 전체의 조립까지 담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무려 국산화율 100%로 발사대 시스템을 총괄 제작 구축하였죠. 또한 국내에 이런 발사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이 얻게 되는 이익도 무궁무진한데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성 스타트업에 우주발사 경험이 있다는 이력은 영업이나 대외 협력에서 매우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로 우주발사 경험을 갖춘 카이로스페이스의 신경호 대표는 우주 스타트업이 실제 위성을 만들고 우주에 올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장이 열렸다고 평가하였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지만 사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4일 발사를 약 2시간 앞두고 이상현상이 발생해 중단되었었는데요. 점검 결과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 그 뒤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3차 발사는 중단 하루 만에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기술적 오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죠. 또한 쏘아올린 위성 8기 중 1기가 아직 사출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손님이 8분 탑승했는데 현재 7분만 내린 게 확인된 상황이죠. 이에 이종욱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6번째 도요새 위성은 사출 확인이 안 되었는데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어 볼 수 없었지만 7번째 도요새 위성이 나간 만큼 사출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출되지 않더라도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잘 진입해서 주 탑재 위성을 분리하는 게 메인 미션이었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도요새 위성이 3기만으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의 우주산업 역량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AF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자체 개발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밝히며 급성장하는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국내 개발한 우주선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애틀 타임스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만큼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반면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은 중국 항공모함 등 중국 전략자산의 배치와 군함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타임스 역시 우주 로켓은 오랫동안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이중용도 기술로 군사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공위성 자체로 현대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죠. 한편 북한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아주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차례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한국의 선수를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자 발사 사실 자체를 전하거나 언급하는 걸 피하라는 심산으로 분석되는데요.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2012년 광명성 3호,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와 지난해 12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공개한 정찰 위성 중요 시험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쏠 예정인 정찰 위성의 추력은 대한민국 누리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은 북한 대비 오래전부터 더 뛰어난 인공위성 기술력을 지녔고 누리호 2, 3차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분야도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 발언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오재팬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기분 좋아지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자신들만 기뻐하고 있다.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번 발사 때는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하니 이번 발사에서는 진정한 의미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낭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에 대한 견해가 바뀔 거라고, 아니 너희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작은 나라, 작은 눈, 작은 위성, 우주 제1대국 대한빵지놈들 또 신났네. 빵지가 만든 이 로켓의 성능은 1970년 중국이 동방호 1호를 발사할 때 사용했던 창정 1호와 비슷하네. 아주 기뻐하고 축하할 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우주 산업을 크게 인정하는 반면 이웃국이라는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자체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누리호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로켓 엔진과 단분리 등 기반 기술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항우연 주관이었던 사업이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되면서 군사용 전환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리호와 ICBM은 다른 용도이며 엄연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바로 대기권 재진입 여부입니다. 누리호는 수직에 가깝게 하늘로 치솟아 인공위성이 올려질 궤도에서 수평에 가깝게 계속 비행하면서 위성을 분리하고 임무를 마치는 반면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 최고 고도에선 엔진을 정지한 뒤 호물선 형태의 궤도를 그리며 지상의 타격 목표 지점을 향해 떨어지게, 이때 고온과 고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밀도 공기층에서 감속한 후 고밀도 공기층으로 자유낙하하므로 초속 9km 이상의 속도로 공기와 부딪히면서 최대 2000도에서 60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되죠. 하지만 누리호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찰에 의한 고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ICBM은 고체 연료인 반면 누리호에는 액체 연료가 사용되죠. 고로 누리호와 ICBM이 다르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리호와 ICBM이 그냥 다르다는 거지 한국이 ICBM 기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ICBM 이름이 누리호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이 진짜 기술이 있냐? 고체 연료는 이미 2차례 발사 시험을 마쳤고 심지어 2025년 실제 위성을 탑재하여 발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역시 비닉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이미 3년 전에 대기권 재진입 내열 소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주 비행기 지구 재진입용 열보호 내열 소재이죠. 발사체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눈치 챙깁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강국인 한국이 ICBM을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미사일을 장거리로 날려보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탄도 중량을 높인 고위력 탄도탄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긴 그 말이 맞죠. 우린 베이징까지만 잘 때리면 되니까.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주평 누리호 이름에 숨겨진 비밀. 알고 보니 누클리오의 줄임말. 우리의 우주 사업이 향하는 곳은 지구, 우주를 향한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